네, 안녕하십니까. 가공설레입니다. 이제 9회죠. 9회 모의고사를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회 문제 한번 보러 가시죠. 자, 9회는 이제 제가 약간 그 페이크를 줬어요. 왜냐면 학교 학습 모형,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에 근거하여 자신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 A 선생님을 지금 제가 그 전체적인 어떤 틀처럼 줬죠. 그런데 실제로 물어보는 거는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에 대한 거는 거의 없었어요. 한 문제 딱 있었죠. 이것도 사실은 내지 말까 하다가 학교 학습 모형에 근거하여 자신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학교 학습 모형에 대해서 너무 안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에게 너무 그 안면 타당도라든가 이런 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학교 학습 모형을 약간 어거지로 한 문제 정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학교 학습 모형에 대한 거는 크게 어, 어렵게 될 만한 여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 학습 모형과 관련된 그런 다른 이론들을 가지고 학교 학습 모형에서 이제 그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과 관련된 어떤 다른 이론들을 가지고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거를 좀 감안을 하고 문제를 좀 풀어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학습 모형을 이제 너무 이 학교학습 모형이라는 거에 너무 이제 집중을 하시게 되면 문제 전체가 좀 많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각각의 문제가 약간 따로따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이러한 페이크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어떤 모형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문제 전체가 그 모형에 대한 문제일 확률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여기 또 얼굴이 나오네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러 가시죠. 문제를 같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전체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에 근거하여 자신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아무튼 이제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에 근거를 한대요. 그럼 학교 학습 모형에 근거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일단은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론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이게 완전 학습 모형이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강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완전 학습 모형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다만 완전 학습 모형들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마련한 어떤 기념비적인 이론이다. 이렇게까지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학교 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완전 학습 모형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완전 학습 모형들이 있는데 그런 완전 학습 모형들이 제기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그런 이론이다라는 어떤 교사 방법이라든가 교육공학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그러한 어떤 이론이 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를 보러 가시죠. 이 밑에 문제를 보시면 가에서 언급된 학교학습 이론을 고려할 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하위 변인 중에서 교사 변인과 관련된 변인의 명칭과 개념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의 하위 변인이 뭔가 나왔을 텐데 하위 변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시간 변인을 물어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의 정도를 결정하는 변인이 시간 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 변인. 근데 시간 변인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변인과 어떤 변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1번과 2번이 되겠어요. 하나는 학습의 어떠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학습의 시간을 이제 첫 번째 시간 변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캐롤은. 두 번째 변인은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 어떤 필요한 시간과 별개로 그러한 학습의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투입한 시간,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한 시간이죠. 그 두 가지가 학습의 정도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납득이 가는 얘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몇 가지 하위 변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간 변인이니까 일단 그 시간 변인의 하위 변인도 당연히 시간 변인이 되겠죠. 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제 납득이 안 갈 수 있다. 제목만 봐서는 납득이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간 변인의 하위 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교사 변인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변인들을 여러분이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학교학습 모형을 얘기를 했으니까 학교학습 모형에 대해서 이제 개관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떠한 그 문제에서 어떠한 개념이나 이런 거를 어떤 개념을 사용을 해서 이론이나 개념이나 어떤 키워드 같은 걸 사용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학교학습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학교학습 모형이 어떠한 모형이다 라는 거를 한번 써 주시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학교학습 모형의 개념을 한번 쓰고 넘어갈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이런 것들을 쓰면 다 쓰라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적절히 골라서 쓰시면 감점이 없게 되는 그러한 어떤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학교학습 모형의 개념을 보실까요? 자, 일단 인지적 학습과 관련된 변인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체계화한 이론이다. 깔끔하죠. 근데 약간 베이그한 면은 있어요. 베이그한 면은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쓰면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들은 그 뒤에 나올 거니까. 그렇잖아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개념만 물어본 게 아니라 이 학교학습 모형의 어떠한 특수한 부위, 특정한 어떤 영역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쓰고 넘어가시고 학교학습 모형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어떤 변인이 있는데 뭐 어떤 요인이 있는데 어떠한 뭐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겠죠. 자, 학교학습 모형이다. 학교학습 모형을 이름까지 물어봤으면 뭐 제시문에서 언급한 이론은 학교학습 모형이다. 학교학습 뭐 이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학교학습 모형이라는 걸 이름을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패스를 하고 학교학습 모형은 이러이러한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건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거는 이게 좀 더 낫죠. 왜냐하면 학습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정의함으로써 완전 학습의 가능성을 제시한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훨씬 낫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학교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원래 이게 캐롤의 논문을 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논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글로만 대충 설명을 받잖아요. 이거는 그냥 논문의 인트로덕션 같은 느낌이고요. 이 본문 있잖아요. 논문의 본문을 보면 수식으로 가득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수학자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어떤 그 학습의 정도, 결국에 줄여서 말하면 학업 성취도인데요. 시간이 학업 성취도, 그 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하위 변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러 가지 하위 변인들이 학업 성취도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면 수식이 가득 있고요. 그 수식을 해석하기 위한 수식이 또 가득 있어요. 굉장히 수학적으로 잘 풀이가 된 그런 논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 때문에 학교 학습 모형을 학습의 또는 교육의 계량 경제학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시간에 대한 함수로 학습을 정의를 했는 잘 해놓은 그러한 논문이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요거는 이제 세모죠. 요런 게 세모예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평가가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한 이론이다. 자, 그런데 이게 학교학습 모형에서 주된 것이 평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런 거 쓰지 말라고 요런 걸 제가 요런 거를 첫 번째 어떤 화두로 제시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평가가 전환되는 계기가 된 모형이다. 맞아요. 맞는 내용인데 이거를 학교학습 모형의 정의로 갖다 쓰시면 조금 애매하다. 아시겠죠? 만약에 평가 측면에서 학교학습 모형의 어떤 개념을 물어봤다라고 하면 이런 걸 쓰시면 아주 훌륭하죠. 근데 여기서는 평가를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쓰면 좀 애매하다. 맞는 얘기지만 좀 핀트를 어긋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것도 괜찮습니다. 요거를 괜찮은데 요것도 너무 좀 구체적인 느낌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것도 괜찮습니다. 학교학습 모형은 학교학습 모형은 여기다 요런 게 들어가면 좋죠. 학습과 관련된 여기에 이제 학습과 관련된 요 정도 써주면 훨씬 나아져요. 학습과 관련된 각각의 시간 변인이 여러 개의 하위 변인으로 구성되며 이 하위 변인 간의 관계가 학업 성취도를 결정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괜찮죠? 이렇게 쓰면.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개념을 써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학교 학습 모형의 어떤 개념을 우리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으니까 여기서 물어본 거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학습에 투여된 시간이 결정된 어떤 변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변인들이 있는데 특히 교사 변인 측면에서 이거를 써라 그랬어요. 그럼 교사 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보시면 교사 변인, 학습자 변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학습의 정도 이런 게 여기서 이거를 요거는 제가 왜 실어놨냐면 요거 있잖아요. 요 수식을 설명하려고 제가 이 수식을 설명하려고 요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습의 정도가 요건데요. 학습 정도. 학습에 필요한 시간 대 학습에 사용된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큼 필요한데 그중에 50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0.5%가 0.5%래요. 50%가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 실제 필요량분에. 그러면 100이 필요한데 100이 투입이 됐으면 1이라는 결과물이 나올 텐데 굉장히 그 조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야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100이 필요한데 50이 투입이 됐으니 결과가 1만큼 안 나올 거 아닙니까? 50이 0.5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인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그런 간단한 뭐 선형적인 함수로 그런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교사 변인과 학습자 변인이 있는데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이제 분자 변인이죠. 학습에 필요한 분모 변인이죠. 분모 변인 여기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니까 그게 요거잖아요. 교수의 질과 적성, 교수 이해력이 분모로 들어가죠. 그리고 분자 변인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학습에 실제로 투입된 시간. 투입된 시간. 이거 뭐 투입한 시간, 투입된 시간 뭐 상관없고요. 요게 이제 요거예요. 학습 기회와 지구력, 학습 지구력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교사 변인이 이쪽이고 학습자 변인이 이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사 변인 중에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1번이죠. 요게 바로 교수의 질이 되고 교사 변인 중에 학습에 실제로 투입한 시간, 동그라미 2번이죠. 그게 바로 학습 기회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변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학습에 실제로 투입된 부분이 요거고 분모 변인, 요 분모 변인이 요거잖아요. 그리고 분자 변인이 뭐 어떻게 됐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구성 요인들의 어떤 구성 요인들 간의 함수로서 학습의 결과, 학습의 정도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학습 과제에 대해서 학습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실제로 학습에 얼마나 긴 시간을 투입했는지 그 비율에 의해서 학업 성취도가 결정된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론이, 이 모형이.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 학습 정도가 요 함수의 어떤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면 A분의 B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커지는 게 좋아요. 결정적으로. 그죠? 학습의 정도는 클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학업 성취도는 클수록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A분의 B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게 커지려면 어떤 게 커지거나 B가 커지거나 A가 작아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교수의 질 곱하기 적성 곱하기 교수 이해력 이것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요 B 학습 기회와 지구력 이게 올라가거나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교수의 질이 그러면 좋아지면 안 되나요? 교수의 질이 좋아지면 교수의 질이 커지는데 그럼 교수의 질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수의 질은 사실은 약간 음함수 같은 개념이에요. 그 마이너스 1승 된 거 있죠. 그래서 교수의 질은 커질수록 이 전체 요 분모 변인을 작게 만들어주게 이제 그 세부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교수의 질도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야 분모가 작아져요. 그런 식으로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분모에 투입되는 거 있잖아요. 분모에 투입되는 건 줄이고 분자에 투입되는 건 늘리고 이러면 전체적인 학습 정도가 향상돼서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습 기회는 증가시키고 학습 지구력도 증가시키고 교수의 질도 증가시키고 적성과 교수 이해력 이거는 사실 학습자 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변화시키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요 선생님 변인, 교사 변인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학습 기회부터 보시겠어요. 학습 기회가 이거죠.
분자 변인. 분자 변인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분자 변인이 아니죠. 학습에 사용된 시간이잖아요. 이건 제가 좀 잘못 넣었네요. 교사 변인과 관련된 변인의 명칭. 이게 학습 기회인데 여기 2번이에요. 2번. 자, 학습에 투입된 시간. 학습 기회 여기. 자, 이거 2번이니까 2번을 먼저 보세요. 넘어가질 않네요. 2번이에요. 그래서 학습 기회란 뭐냐? 주어진 학습 과제 해결을 위해서 학습자에게 실제로 주어진 시간을 말해요. 근데 학습자의 의지 또는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적으로 결정된다. 누가 결정해요? 결국에는 선생님이 결정을 합니다. 선생님이 결정을 하고요. 학년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결정을 하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어떤 공교육이니까요. 공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수업 시수를 정해놔요.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뭐 4시간을 들어라, 일주일에 6시간을 들어라, 수학 뭐 1, 2 나눠서 뭐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수업 시수를 정해놓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교사 차원에서는 요 학습 기회를 수업 시수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해는 편한데 왜냐하면 그 우리가 내신 볼 때 가중치가 높은 과목이 좀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주지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들이죠.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도 많고, 그리고 나중에 그 내신 그 GPA 낼 때도 가중치도 크잖아요. 근데 그만큼 수업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수업 시수로 이해를 하면 편한데, 수업 시수로 이해하면은 이 학습 기회를 증가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수처럼 아이가 실제로 수업에 노출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학습 기회가 완전 학습을 성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인이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학습자 변인이 여기 있다고 했어요. 적성, 교수 이해력, 지구력, 요 3가지예요. 그런데 학습자 변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 특성이잖아요. 개인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학습자 개인차는 내추럴한 거잖아요. 되게 그 인네이트 하다고 그러죠. 인네이트 어떤 그 피처라고 해요. 인네이트 피처라 그래서 이거는 쉽게 변형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변형이 가능해요. 지구력 같은 경우에는 학습 동기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 동기의 수준을 올려주면 좀 어려운 과목이라도,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과목이라도 학습자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유도를 할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이 어렵단 말이죠. 너 학습 동기를 올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화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고 변화도 어렵다. 그러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선생님 거잖아요. 선생님이 직접 변화시키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교수의 질, 이거 변형시키기 쉬울까요? 교수의 질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가 얼마나 잘 알아듣게 만드느냐 아니에요. 그 수업을. 그런데 자기가 원래 말하던 그 투가 있어요. 학습 자료를 준비하는 그 어떤 패턴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제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선생님도 이러한 교수의 질 같은 거는 실제 수업을 구성하고 수업 자료를 만드는 어떤 과정에서 버릇 같은 거, 패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쉽지가 않아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공부 시간을 때려 늘리는 거예요. 많이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냥 공부를 막 세를 시키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학습 기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학습 기회가 완전 학습을 성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2번에 대한 얘기고요. 원래 1번에 대한 얘기를 먼저 썼어야 되는데 제가 좀 요 PPT를 만들면서 잠깐 헷갈려가지고 2번을 먼저 썼네요. 그래서 1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1번이 동그라미 1번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학습에 필요한 시간. 이게 분모 변인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교수의 질이죠. 교수의 질. 학생의 교수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사의 수업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학습 과제를 그냥 단지 암기 수업만, 암기를 위한 어떤 학습 과제를 제시를 하느냐, 아니면 학습 과제를 제시할 때 어떤 학습 과제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까지도 고려해서 만드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형태, 이것을 어떤 그냥 그 그림이라든가 이런 시청각 매체의 보조 없이 그냥 글만 빽빽하게 써가지고 학습 자료를 주느냐, 아니면 적절한 어떤 그림이라든가 도표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시를 해서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좀 자극을 쉽게 받고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좀 가공해서 제시를 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오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죠. 교수 방법도 있습니다. 교수 방법도 그냥 이게 로트러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기계적 학습, 그리고 이제 미닝풀 러닝,
meaningful learning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노트로 하느냐, meaningful learning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협동학습을 쓰느냐, 아니 뭐 수행평가 같은 그런 한 어떤 현장 학습 이런 걸 사용을 하느냐, 뭐 경험 위주의 학습을 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 매체의 사용 이거는 진짜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만 빽빽하게 있는 이 학습 자료는 요즘 아이들이 좀 굉장히 싫어하고 잘 못해요.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어쩌겠어요. 그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EBS에서 몇 년 전에 그 TV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사와 모든 학부모가 충격을 받았던 그런 것들이 있었죠. 아이들이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글피 이런 거 모릅니다. 글피. 글피를 몰라요. 글피면 내일 모레 글피잖아요. 이걸 몰라요. 글피를 처음 들어봐요. 아, 그리고 기적 소리. 기적 이런 걸 모릅니다. 기적이 뭐예요? 그 열차가 이렇게 있으면 열차에서 증기 내뿜는 소리가 삐삐 하는 게 그 기적이잖아요. 뱃고동 소리랑 기적 소리랑 비슷한 거죠. 근데 기적을 미러클로만 알고 있어요. 이러니까 굉장히 그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어쩌겠어요. 그런 아이들을 끌고 나가면서 학습을 시켜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도록 만드는 게 교사의 임무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단어들을 더 습득하고 조금 더 어려운 텍스트를 접하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교사의 임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쉬운 데서부터, 아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 매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멀티미디어에 조금씩 어려운 단어를 섞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 개 한꺼번에 막 섞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어려운 단어 공부시키는데 단어를 하루에 뭐 20개, 30개씩 외우라고 하면 못 외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 단어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도 좀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폭격을 해버리면 아이들은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번외편인데 교수의 질 높이는 방법.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1번에 대한 해설이죠. 그리고 2번이 이제 이 다음 것들인데, 이 교수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수의 질을 높이는 방법 몇 개를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자, 교수의 질을 높이는 방법.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다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 교수의 질을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이런 게 중요해요. 귀찮다고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요거 학습 목표와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 오늘은 어떤 걸 학습을 할 거고요. 어떻게 학습을 할 거예요. 물론 저도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그런 건가요? 이 학원 강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학교 강의랑.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같은 경우는 성인 학습자고 어느 정도 이 교육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생략이 되는 게 있는데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미성년자고 어떤 전문적 지식이 없습니다. 해당 영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 목표나 학습 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내가 어느 부분을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어디까지 공부하면 오늘 공부가 끝나는지, 이렇게 한계를, 범위를 명확하게 적용을 해줘야, 안내를 해줘야 아이들이 굉장히 신이 나서 룰루랄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가 학습 과제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전 안내할 때 어떠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도 안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를 인식하게 해서 학습 동기화를 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학습 과제를 계열화해서 제시한다.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달라요. 선수학습도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 발달 단계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는 어떤 학습 자료, 그 단계에 맞는 형태의 학습 자료를 준비해서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발달이 더 많이 되어 있는 학생일수록, 선수학습도가 좀 뛰어난 학생일수록,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난 학생일수록 추상화되어 있는 학습 자료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추상화되어 있지 않은, 좀 객관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구체적인 어떤 학습 자료를 제시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림으로 보여주든가 동영상으로 보여주든가 실제 물건을 들고 와서 보여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맛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거, 능동적 참여를 위해서 개별학습자의 흥미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이거 결국엔 개별학습 플러스 협동학습이죠.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수업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피드백이 바로 형성적 피드백이에요. 형성적 피드백. 형성적 피드백을 어떠한 평가나 이런 것들에서 가져올 수 있나요? 수행평가에서 형성적 피드백 할 수 있죠. 그리고 능력중심 평가라든가 과정중심 평가라든가 이러한 대안적 평가에서는 선생님, 평가자인 선생님과 수검자인 학생 간의 어떤 대면 접촉의 어떤 기회를 자꾸 늘려가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많이 해요. 포트폴리오 같은 거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아동의 어떤 발달의 단계, 그 아동의 이해도가 증가되는 그 단계, 그런 것들을 평가자인 선생님이 직접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별로 선생님이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겠다. 어느 부분까지 굉장히 잘했는데 어느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러한 정보를 줌으로써 아이가 그 차후의 단계에서 학습을 어떻게 자기가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성적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갑시다. 2번은 뭐예요? 문제가 A 교사가 나에서 고려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명칭과 그 특징 세 가지를 쓰라고 했네요. 나가 무슨 얘기를 하나요? 쭉쭉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수업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거나 보충학습 및 심화, 속진학습을 온라인 수업의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 이런 얘기를 했네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수업 자체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업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대면 수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라인 수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어떤 거에 있어요? 보충학습이나 심화학습 또는 속진학습. 심화학습이나 속진학습은 영재학습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보충학습도 아동의 어떤 현재 그 이해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수업을 할 때 보충학습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학습들은 기존의 기본적인 학습에 덧붙여서 이제 제공이 되는 그런 추가적인 학습이 되는데, 추가적인 학습 기회인데, 이런 것들을 온라인 형태로, 온라인 학습의 형태로, 온라인 수업의 형태로 제공한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의응답,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해서 질의응답 같은 걸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게 온라인 형태의 학습과 오프라인 형태의 학습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학습이네요. 그럼 이게 뭐예요? 바로 블렌디드 러닝이 되겠죠.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이 여기서 2번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명칭으로 기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을 안 쓰고 플립드 러닝 쓰시면 점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플립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블렌디드 러닝의 일종이에요. 근데 포함되어 있는 어떤 작은 부분으로 그 전체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블렌디드 러닝이 아니라 플립드 러닝을 쓰면 여러분한테 점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알아두시고요. 블렌디드 러닝을 명칭을 쓰라 그랬으니까 지금 개념도 써주셔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을 한번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디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러닝이죠. 예전에는 이러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러닝이라는 어떤 단어가 제시가 된 지가, 사용이 된 지가 좀 지나다 보니까 신선한 맛이 떨어져서 이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예전에 만들어진 자료들이나 책 같은 경우에는 이러닝으로 이제 많이 아직 쓰여져 있죠.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약간 상한 떡밥 같은 그런 단어가 됐는데 아직도 이런 거 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무튼 뭐 이러닝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죠. 일렉트로닉 러닝 뭐 이래가지고 사실 전기로 하는 러닝이 아닌데. 자, 아무튼 이러닝의 일종으로 교수학습 활동이 전통적인 면대면 환경, 이게 뭐 어떤 거예요? 그 기본적인 수업이 진행되는 어떤 방식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온라인 환경에서 혼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 온라인 형태 학습이니까 여기서 지금 나번에서 얘기했던 거, 뭐 심화학습, 속진학습, 보충학습 이런 거 온라인으로 주고, 게시판 이용해서 뭐 수업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이런 게 바로 온라인 형태의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잘 섞여져 있는 형태의 학습이 되겠다. 자, 전통적 면대면 형태의 교실 수업이나 현장 학습을 실시한 후 온라인에서 학습을 진행하거나, 이게 이제 지금 나번에 나온 얘기죠.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뒤에 먼저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을 진행하고, 그리고 교실 수업 또는 현장 학습으로 그 학습 내용을 연계시키는 형태. 이게 뭐예요? 이게 플립드 러닝이잖아요. 그래서 후자의 경우 따로
플립드 러닝이라고 한다. 플립드 러닝이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립 이렇게 해서 거꾸로 수업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숙제를 집에서 해오고 수업을 학교에서 듣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었는데 이제는 학교 바깥에 집에 가서 수업 내용을 듣고 학교에서는 협동학습, 뭐 직소라든가 그런 액티비티 위주로 하고 그 집에서 이제 먼저 들었던 수업 내용을 좀 정교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의 학습이 이제 플립드 러닝이 되겠어요. 자, 플립드 러닝도 사실 이 아까 우리가 1번에서 얘기했던 학교학습 러닝, 학교학습 모형과 굉장히 관계가 있죠. 이 뒤 둘 다 그래요. 블렌디드 러닝 전부 다 학교학습 모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학교학습 모형에서 완전 학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 그랬어요? 수업 기회라 그랬잖아요. 학습 기회. 그러니까 학습하는 시간 자체가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 보세요. 그러면 온라인 수업은 전통적인 어떤 교육 과정에서 교육 시간으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잖아요.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습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실제로 아이가 학습 내용에 접촉하는 그 접촉 시간인데 그 접촉 시간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의 어떤 형태를 빌어서 온라인 수업의 조력을 받아서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학교학습 모형과 좀 유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블렌디드 러닝이 나왔으니까 블렌디드 러닝의 어떤 특징을 알아봐야겠죠. 여기서 지금 특징 3가지 물어봤으니까 애초에 그 특징 3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면대면 교육이 갖는 물리적 폐쇄성을 극복하고 이게 뭐예요? 온라인 수업이니까 그렇잖아요. 면대면 교육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학교가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생이 있어야 되죠. 또 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교과서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네 가지 요인이 다 갖춰져 있는 어떤 형식의 교육을 뭐라 그래요? 형식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형식 교육에 약간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이제 평생 교육 같은 경우에는 무형식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무형식 교육에 이제 그 평생 학습 이런 게 들어가죠. 근데 그런 무형식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것 중에 뭔가가 하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하면 되니까. 선생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학습 자료가 이미 있으니까. 그냥 그거 보고 학습하는 거죠. 그냥 선생님들이 하는 방학 때마다 하는 연수 같은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선생님은 없어요. 학습 자료만 있고. 학생이 없으면 안 되죠. 학생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교과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현장 학습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어요. 아무튼 이런 네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 있어야 전통적인 면대면 학습인데 그러한 전통적 면대면 학습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폐쇄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네 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갖추어져 있어야 되나요? 한 공간에서 동시에 이 네 가지 요인이 존재해야 전통적 형태의 어떤 면대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봐봐요. 선생님, 학생, 교과서 다 있어요. 근데 학교가 아니야. 그러면 학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학교, 선생님, 학생 다 있어요. 근데 교과서가 없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네 가지 요인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어야만 전통적 형태의 학습이 교실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폐쇄성 극복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형태의 수업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학습 편의성이 굉장히 올라가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학습 동영상 같은 거, 수업 동영상 같은 게 서버에 저장을 해놓을 수 있잖아요. 업로드를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재생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강의 영상도 여러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녹화되어 있는 거를 이제 재생 버튼을 눌러서 보지 않습니까? 제가 녹화할 때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게 아니죠. 이런 게 바로 온라인 수업의 어떤 장점이에요.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요게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가 자유로우면 신이죠. 그런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왜냐하면 면대면 교육의 어떤 제약을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근데 이제 강의 시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길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 강의를 끝까지 보려면 그 정도의 내가 가용한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장비,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하죠.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한 장비들을 이용해서 내가 봐야 되니까 내가 적어도 어딘가 그 강의 영상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뭐 전쟁통인데 적군이 뒤에서 막 총을 들고 쫓아오는데 내가 거기서 강의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형태의 어떤 면대면 수업보다는 훨씬 자유롭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비동기적 커뮤니케이션. 이게 뭐냐면요, 동기적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하면 듣는 사람이 그때 같이 있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누군가랑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같은 장소에 있지는 않더라도 내가 말할 때 듣는 사람이 그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동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동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녹화를 해놓은 거를 나중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동기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게시판 같은 걸 봅시다. 게시판이 있어요. 학교 게시판. 여러분이 이렇게 막 질문을 올렸어요. 답이 한 2시간 후에 달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올린 시점에서 답이 바로 나오면 동기적이라고 하겠는데, 올린 시점보다 2시간, 뭐 심하게는 뭐 하루 이틀 뒤에 답이 달린다면 이게 비동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게 좀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물어보는 사람도 뭐 급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물어볼 수 있고 답변을 해주는 사람도 의무적으로 내가 그 시간에 딱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답변을 해줄 수 있을 때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비동기적으로나마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어떤 두 사람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측면이 있죠. 자, 그래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유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아까 그 장소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비동기적 커뮤니케이션과 요 장소의 어떤 자유로움, 상대적인 자유로움, 이게 뭐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요, 학생과 그 교사 간의 그 접촉 시간이나 기회를 늘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물어보면 선생님이 바로 답을 해주지 않더라도 확인을 하고 자기가 이제 답해줄 수 있는 시간에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줄 수 있으니까 자꾸 접촉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의 특징으로 이런 것들도 있어요. 면대면 학습과 온라인 학습이 결합된 형태잖아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일타로 나와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온라인 형태의 학습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전통적 형태의 수업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장점만을 취해서 어떤 좋은 형태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선형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1-1강을 찍고요, 1-2강 찍고 1-3강을 찍었어요. 2-1강, 2-2강, 2-3강을 찍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이 필요한 건 1-2강 들었더니 1-2강 잠깐 들어보니까 필요가 없고 1-3강 들은 거 내가 필요해. 그럼 이것 먼저 듣고 요거 듣고 나중에 이렇게 듣고 뭐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순서가 딱딱딱딱딱딱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로 왔다가 이렇게 다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비선형적인 거 아니에요. 리니어하지 않으니까 비선형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거 그냥 골라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학습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학습자가 뭐 스스로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뭐 자기 학습 계획을 실행하고 그 학습 결과를 평가하고 뭐예요? 자기 주도 학습이잖아요.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 가능하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이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학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고 와서 이제 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